부산 외곽에 자리 잡은 남포전통시장은 아침이면 늘 바삐 돌아갔다. 생선 대흠이 물씬 풍기는 골목 고춧가루가 바람에 실려 콧속을 톡 쏘는 거리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것은 바로 정한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시장 모퉁이를 돌며 등장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한수는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등에는 큼지막한 배송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좁은 반지 앞방에서 새벽마다 일터로 향했다. 세탁기 소음보다 더 요란한 고장난 냉장고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여느 때처럼 대파 3단과 미나리를 사러 들른 길이었다. 발걸음을 멈춘 곳은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채소 가게 앞. 손에는 벌써 땀이 배었고 등을 따라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가 천천히 파 한 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야, 거기 왜 길을 막고 서 있어? 물건 팔아야 할 거 아니야? 한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 손에 물기가 묻은 칼을 든 채로 눈을 부라렸다. 그녀는 이 시장의 유명한 생선상인 소위 남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비켜드릴게요.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구경꾼으로 가득하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킥킥 웃으며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 청년 또 왔네. 옷은 꼭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 같아. 배송일 한다면서 손은 왜 저렇게 거칠어. 그 말들 속에서 정한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었다. 무시 오해, 그리고 침묵. 하지만 그 순간 한 노부인의 작은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꿨다. 저기 청년, 내 물이 떨어졌는데 좀 주워주겠소. 한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보랏빛 빛바라엔 한복상의 조용한 눈빛, 그리고 살짝 굽은 허리를 가진 노인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손에는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 발에는 옛날식 갈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이질적인 존재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물병을 주워 건네며 말했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시장 바닥이 위험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이상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보는 듯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너무도 빠르게 깨졌다. 저 노인네 도둑이야, 내 미원 훔쳐갔어. 시장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벌떼처럼 소란스러워졌다. 방금 전까지 한수에게 물을 부탁했던 바로 그 노인에게 손가락질이 날라들었다. 누군가 생성하게 쪽에서 달려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 아줌마 이거 봐.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시장은 마녀 사냥이 시작된 분위기였다. 그녀가 넘어진 건 그 다음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밀쳤고 그녀의 작은 몸은 비틀거리며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고무신 하나가 벗겨졌고 팔꿈치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바구니는 길바닥에 쏟아졌다. 그 안에는 미원 대신 약봉투 다진 마늘 쪽파가 있었다. 정한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포함해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다르게 선택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찬 바닥 위에 쓰러진 노부인의 팔꿈치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동안 시장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생선 비린내 젖은 시멘트의 냄새 가끔 섞여 들어오는 된장의 향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정한수는 다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 발 내디뎠다. 그의 발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옮겼다. 조롱하던 입술들이 닫히고 수군대던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졌다. 한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노부인의 곁에 앉았다. 그의 손이 물기와 피로 젖은 시장 바닥을 지나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부인은 처음엔 움찔했지만 곧 그의 손에 기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노인이 쓰러진 상황 도와주는 이는 단 한 사람뿐. 바로 그 정한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장을 찢듯이 울렸다. 야, 너도 한패냐?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생선가게에서 소리치던 여인 이분자 상인이었다. 시장 안에서도 유명한 존재 성질이 불같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어린 직원들조차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손에 여전히 생선 손질용 칼을 든 채 한수를 향해 다가왔다. 시장 상인 몇몇이 뒤따랐다. 말없이 구경만 하던 이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은 듯 뒤에 줄을 섰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둘이 짜고 친 거 아냐? 이 사람 뭔가 수상해. 또 다른 여인이 덧붙였다. 나도 봤어. 저 노인네 계속 이리저리 기웃거렸어. 그리고 저 청년도 낯이 익지 않아. 시장의 침묵은 다시 소란으로 뒤덮였다. 오해는 퍼지고 진실은 묻혔다. 정한수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단지 노부인의 어깨를 더 단단히 받쳤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건 그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누가 사라진 문구를 훔쳤다는 누명을 썼을 때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배달 중 짐이 엉뚱한 곳에 놓였을 때도 그는 묵묵히 책임을 졌다. 그가 늘 해온 방식은 참기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침묵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시장 한가운데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수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고맙다. 이런 세상에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회색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박상수 경비원이었다. 이 남포시장에 15년을 넘게 근무해온 산증인 같은 인물. 숨을 몰아쉬며 다가온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외쳤다. 뭐 하는 겁니까? 경찰도 아닌데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분자 여인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자네티. 경비 아저씨, 저 두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장사꾼 눈은 못 속입니다. 저 노인 분명히 미원 슬쩍한 거예요. 이 청년도 한패고요. 박 경비원은 곧바로 한수를 향해 다가갔다. 청년 1위로 나와요. 정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노부인을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은 아무 말 없이 경비원의 앞에 섰다. 박 경비원은 손에 오래된 밧줄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세요.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목소리. 시장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시장 바닥에서 날카롭게 튕겨나온 그 음성의 주인공은 단정한 흰색 셔츠를 입고 정문 쪽에서 들어오던 중년의 남성이었다. 저는 이 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도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의 말에 경비원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렸다. 박상수는 줄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 한수의 팔목에는 이미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하도진 위원장은 노부인을 바라보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방금 벌어진 일을 누가 촬영한 분 없습니까? 시장 한쪽에서 어린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머리엔 앞머리를 삐뚤빼뚤 자른 여중생.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시장 끝쪽 어묵가게 딸이었다. 저요. 영상 있어요. 어머니한테 들키기 전에 몰래 찍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지연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명확하게 노부인이 물건을 넣은 것이 아닌 떨어뜨린 것을 주워 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정한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까지 선명히 보였다. 시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화면 속의 영상이 끝났을 때 남포시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어린 소녀 지연이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 위에는 마지막으로 정한수가 노부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다. 영상의 흔들림 낮은 해상도, 시장 특유의 시끄러운 배경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장면을 더 진실되게 만들었다. 진실은 말없이 화면을 통해 말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말을 이르른 건 이분자 여인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고 성을 내던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의 곁에 있던 몇몇 상인들도 서서히 물러섰다. 하도진 위원장은 화면을 한 번 더 재생해보도록 한 뒤 조용히 말했다. 시장에서는 어떤 오해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한수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청년 미안하오. 늦게 진실을 봤소. 정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익숙함.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엔 억울함은 말하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는 법칙이 존재했기에.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지연이 영상 촬영을 하고 하도진 위원장이 개입하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장 사람들 몇몇은 멋쩍게 기침하며 자리를 떴고 몇몇은 눈을 피한 채 도망치듯 가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건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지연의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말렸다. 지연아, 왜 그런 걸 찍고, 그래 우리 장사도 해야지.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랑 할머니는 잘못 안 했어. 나도 예전에 생선값 잘못 계산했다고 소리 지른 이모 기억나. 그 말에 지연의 어머니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조용히 자신의 언니에게 넘겼다. 언니 지수는 지역 커뮤니티 SNS 운영진이었다. 시장에서 일어난 일, 특히 억울함에 관한 일은 그녀의 게시판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주제였다.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영상은 남포시 SNS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남포시장 누가 이 노인을 쓰러뜨렸는가. 짧은 설명과 함께 올라간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을 끌어모았다. 이게 진짜라고요. 너무 속상하네요. 정한수라는 사람 이름 기억할게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상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상은 한대 기업의 홍보실에까지 도달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도항그룹. 국내 유수의 유통 및 물류 체인을 운영하며 남포시장 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항그룹의 회장은 다름 아닌 도현우. 바로 영상 속 노부인 이영신 여사의 아들이었다. 도현우 회장이 영상을 본 건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였다. 그는 도항그룹 남부지사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정장 차림의 임원들, 빔 프로젝터에 떠있는 수치 그래프, 그리고 커피잔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책상 위에 뒤집어둔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도현우는 원래 회의 중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영신 어머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땐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가볍게 알림을 열었고 영상 파일과 함께 도착한 짧은 문구가 보였다. 회장님, 이 영상 어머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실 정비서. 영상을 재생하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시장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작고 마른 어깨 무너진 눈빛, 바스락거리는 목소리. 그는 일어나 버렸다. 모든 임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말없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비서가 따라 나오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차 대기시켜. 어머니 계신 시장으로 바로 간다. 1시간도 차에 안 되어 검은 차량이 남포시장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다. 화려한 의전도 보디가드도 없었다. 도현우는 평범한 셔츠 차림의 구두조차 신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다. 순간적인 직감이었을까. 사람들이 입을 닫고 고개를 돌렸다. 카리스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영신 여사의 아들이자 어릴 적 시장에서 뛰놀던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래된 생선 좌판을 지나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골목 끝 나무 기둥에 기대 앉아있던 노부인을 보았다. 어머니, 이영신 여사는 처음엔 믿지 못하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름이 아니라 두 글자였다. 맞구나. 도현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옷깃을 정리해주고 바닥에 먼지를 털어냈다. 그 순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시장에 누군가가 숨죽였고 누군가는 눈을 돌렸다. 누가 어머니에게 이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방으로 울렸다. 노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미 지난 일이다. 다 지나간다. 그러나 도현우는 결코 그렇게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시장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운 청년, 정한수. 도현우는 그 청년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낡은 회색 셔츠 희미하게 묻은 생선 비린내 바닥을 보며 서 있던 그 청년에게 다가가 멈췄다.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사람이 넘어졌기에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도연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회장의 인사도 CEO의 격식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손길에 대한 감사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그날 우리 어머니에게만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이 시장 전체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직도 손끝이 떨렸다. 방금 전 도연우 회장의 머리 숙임은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인정해준 순간,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부산 삼복도로 언덕 끝에 있는 허름한 주택. 낡은 대문은 한번 삐걱 소리를 내고 닫혔고 마당에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정호주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은 거의 못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기도를 드리던 할머니 정말순 여사. 다녀왔습니다. 그의 말에 정말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뚫어보는 듯한. 시장 다녀오더니 눈빛이 달라졌네.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밥상을 펴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고 정호준 씨는 조용히 TV만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난 뒤 정말순 여사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1980년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공장 기념 촬영. 가운데에 정호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도연우, 그리고 그 사진 가장자리에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성도산 플라스틱 압축 공장 기념 촬영. 한수는 눈이 커졌다. 이게 우리 아버지랑 도연우 회장. 정말순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했지. 아주 오래전 같은 공장에서.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때 공장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 제품이 없어졌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지. 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단다. 정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말이 없었는지, 왜 늘 남의 시선을 피했는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듯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도둑으로 몰린 거였어요. 정말순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바로잡지 않았어. 도연우 회장도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정한수는 가슴이 꽉 막혔다. 그날 시장에서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고 이제 아버지를 위한 답을 찾아야 했다. 그는 며칠 뒤 동항으로 본사 앞을 찾았다. 정장도 입지 않았고 명함도 없었지만 그는 당당히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도연우 회장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무시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든 사진 한 장, 아버지와 회장이 나란히 서 있는 그 사진을 보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날 저녁 도연우는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가을 해가 기울어가고 창가로는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한수 씨 왔군요. 왜 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한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밀었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아버지의 진실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도연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네. 하지만 말하지 못했지. 말하면 내 자리가 위험했으니까. 말하면 내 가족이 다칠까봐. 한수는 이를 꽉 물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고 눈갰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맺혔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았습니다. 도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봉투에는 도항그룹의 공식 로고가 찍혀 있었고 사과문과 함께 과거 징계 철회에 대한 공식 문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건 너무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과야. 그날 밤 정한수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사진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호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마비된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건 용서의 신호였다.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남포시에는 드문 따스한 햇살이 골목골목을 비쳤다. 마치 지난 시간의 그늘을 밀어내듯 온기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정한수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뒷산 공원에 올랐다. 가을빛이 짙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고요한 오후였다. 아버지, 오늘은 조금 멀리 가볼까요? 아버지 정호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약하게 떨렸지만 눈동자엔 분명한 생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도착해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한수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란 봉투에 적힌 글씨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아주 또렷한 두 글자가 있었다. 정호준 앞. 이 편지. 할머니가 숨겨뒀던 거예요.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2장.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진실을 마주하길 바라며 이 편지를 남깁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서윤이 정한수가 태어나기 전 사라졌다고 알려진 친모의 이름이었다. 그 날의 누명은 당신 탓이 아니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도항그룹의 내부 고발 사건을 덮으려 했던 일부 간부들이 당신을 조용히 보내려 했던 걸. 하지만 난 약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한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한쪽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편지는 엄마가? 말을 끝내지 못한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과이자 가장 가벼운 위로. 그날 밤 한수는 작업장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박스 안에는 과거 공장에서 사용하던 명찰 도면,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사진. 사진 속 세 남자의 얼굴은 어딘가 닮아 있었다. 정호준, 도현우, 그리고 그 중간에 선 미상의 인물. 이름 없는 셔츠, 웃지 않는 눈. 그 인물은 이 사건의 이친 조각이었다. 며칠 뒤 한수는 도항그룹의 감사실을 찾아갔다. 그는 내부 기록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며 말했다. 이 사람 혹시 오진성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분은 예전 도현우 회장의 숙부님입니다. 내부 고발을 막았던 핵심 인물로 알려졌지만 오래전 은퇴하신 걸로. 정한수는 다시 사진을 꺼냈다. 그럼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과거 동료들의 증언을 모으고 할머니와 이웃들의 기억을 기록했다. 하루하루는 평범했지만 그의 발걸음엔 확신이 있었다. 그러던 중 도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한수를 집무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회장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 자리는 진실 앞에서 너무 오래 머뭇거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서랍에서 새 문서를 내밀었다. 도항그룹의 기억 프로젝트 제안서. 내용은 간단했다. 남포시장과 과거 플라스틱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및 근로 명예복권 프로젝트. 이건 당신의 이야기이자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한수는 말없이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쓰며 서명했다. 정한수, 노동자의 아들이자 진실을 밝힌 증인으로. 봄이 시작된 어느 날 아침 남포시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카메라를 들고 음향 장비를 매단 촬영팀과 함께 도항그룹에서 공식 지원한 죄기억 다큐 프로젝트 덕에 첫 촬영이 시작된 것이다. 촬영팀은 시장 상인들과 오래된 공장 근로자들을 인터뷰하며 이곳의 역사와 땀, 억울함과 희망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낡은 회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 정한수가 있었다. 그는 이제 근로자 교육팀의 책임자가 되었고 시장 상인들과 젊은 노동자들에게 형 혹은 선생님이라 불리며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냥 정한수입니다. 라고 소개하곤 했다. 그날 오후 그는 노란 리본이 묶인 작은 나무 앞에 섰다. 시장 입구 한켠 최근 새로 조성된 작은 쉼터에 심어진 나무였다. 그 나무 아래엔 작은 팻말이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위해 심어졌습니다. 그 손을 잡은 사람의 이름은 정한수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발걸음을 멈춰 팻말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꽃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정호준 아버지의 옆에 앉았다. 오늘 시장에 나무 하나 심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일하셨던 공장 자리 근처예요. 거기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꽃도 피고 그런 곳이 됐으면 해서요. 정호준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한수는 알아차렸다. 그건 잘했다. 오늘은 말이었다. 며칠 후 이영신 여사, 즉 도현우 회장의 어머니가 조용히 정한수를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반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 네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 선물하려고 샀던 거란다. 그땐 결국 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너에게 건네는 게 맞겠지. 정한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작은 은반지.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아주 정갈하고 단단한 반짝임이 있었다. 왜? 저에게? 이영신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의 뜻을 이어서 살아냈기 때문이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이 평생 원했던 삶이었단다. 정한수는 반지를 받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가희, 예전 동료였던 그 소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이제 같이 걸을 수 있겠지? 정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을 잡은 아이가 웃었다. 그 아이가 내민 건 또 하나의 종이 반지였다. 이번엔 찢지 말고 오래오래 껴요. 알겠죠? 몇 달 뒤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다. 제목은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조용한 사람들의 진심. 다큐멘터리는 전국 방송에서 소개되었고 억울함을 견뎌낸 노동자의 아들 이란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하지만 정한수는 한 번도 방송 앞에 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로 입사한 청년에게 손을 내밀고 불 꺼진 공장의 스위치를 먼저 켜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남포시장 뒤편 작은 골목에 적힌 벽화. 거기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세운 것은 건물도 회사도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사람을 다시 세웠다.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뭉클해졌습니다. 정한수라는 한 청년이 보여준 용기와 묵묵한 선행,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작은 선택이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했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함께 사람을 다시 세웠다는 벽화 문구는 단순한 대사가 아닌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자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힘없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며 만들어낸 작은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감동적인 시즌2에서 정한수와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